네. 이어서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벨업 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조규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GenAI on Backend.AI라고 하는 주제로 GenAI의 생성 AI 모델을 만드는 것부터 실제로 배포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레벨업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서니까 그냥 써놓은 게 하나도 안 보이네요. 하얘져가지고.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막 3년차가 지났고, Backend.AI 코어는 당연히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활동에다 넣었고요. 그거 외에도 조그마한 레포의 오너이고, 그리고 VLM이라고 하는 페이지 어텐션 기반 추론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펜트라고 하는 모노레포 크로스 랭귀지 모노레포 플랫폼에 기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첫 슬라이드의 제목을 에피션트 모델 디플로이먼트라고 했는데요. 이제 딥러닝 붐이 일어난 직후에는 제일 처음으로 주목받았던 게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에요. 카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라는 게 나왔었고, 요즘에는 또 텐서플로우 말고 파이토치라는 것이 굉장히 핫하고, 이 붐들은 계속 진행돼서 지금은 이제 혹시 키노트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정규님이 트랜스포머즈라는 허깅페이스의 라이브러리를 소개를 해주셨고,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계속해서 붐이 일어나는 와중에 그 이후로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들이 성숙해지고 좀 정형화가 된 이후로부터는 그 다음에 핫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AI 솔루션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AI 모델들을 한정된 자원에서 쉽고 빠르게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학화를 진행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중적인 게 거대한 GPU 클러스터, GPU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머신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AI 연구자들에게 최적으로 배분해 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라이브러리들이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것들이 한창 붐이 일다가 이제 챗GPT, 스테이블 디퓨전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챗GPT가 빵 하고 생산이 등장하면서 LLM 붐이 일어나면서 그 파라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GenAI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활용 분야가 이미지 처리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모델들의 경우에는 뭐 레스넷이라든지 욜로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주로 아무리 파라미터 사이즈가 커봤자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조금 하이엔드의 게이밍 GPU, 그러니까 3080, 뭐 2080 이런 친구들이 사실 VRAM이 12기가, 16기가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런 VRAM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에도 모델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사용자가 실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논지에서 배제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사용자가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아니라 모델을 사용자가 받아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AI 모델들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델들을 잘 깎아가지고 조금씩 작게 만들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쓰는 NPU라든지 그런 것들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GenAI 세계가 오고 LLM의 붐이 오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오른쪽의 장표는 저희가 라지 랭귀지 모델, 큰 거대 언어 모델들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식화를 한 건데요. 저기 LLM 붐이 시작됐던 2022년 이전에 쭉 예전으로 가면 그때 제일 유명했던 버트라고 하는 거는 340밀리언의 파라미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요즘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GPT-3 혹은 GPT-4, 그게 아니라 들어보셨을 바드라고 하는 람다 모델 기반의 챗봇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단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버트가 1빌리언도 안 됐는데 람다는 130빌리언, 람다2는 540빌리언, GPT-3만 해도 175빌리언, GPT-4는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델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는 사용자의 조그마한 핸드헬드 게젯들에서 이런 모델들을 실행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라미터 크기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모델을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실행하기보다는 GPU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들에 이런 모델들을 쫙 배포를 해놓고 사용자의 입력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 결과를 보내주는 인퍼런스 API 서비스가 점점 더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돌아가니까요, 그냥. 네, 근데 이게 또 사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 AI 칩들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사실 아까 이미지 처리 모델들을 얘기를 하면서 컨슈머용 하이엔드 게이밍 GPU를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몇몇 모델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GPU들이 필요한지를 대충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라마2, 메타의 AI 리서치 쪽에서 만든 라마2라는 모델의 70빌리언짜리 모델이 그나마 좀 챗GPT에 필적하게 완전히 대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챗GPT와 비슷한 실제로 사람처럼 언어를 하고 실제로 다국어로 언어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에서 나온 H100이라는 데이터 센터용 GPU가 2장 정도 필요하고요. GPT-3의 경우에는 H100이 4장, 그리고 얼마 전에 팔콘이라고 하는 모델의 180빌리언짜리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똑같은 기준으로 돌리려고 하면 H100이라는 GPU가 8장이 필요를 합니다. 근데 이 H100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옆에 기사를 놨는데 엔비디아의 톱 AI 칩, 여기서 H100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H100이 이베이에서 한 장에 4만 불에 팔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요런 이제 카드 한 장을 사는데 거의 중고차 한 대 값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게 이제 뭐 퀀타이제이션이라든지 프루닝이라든지 이런 모델들 최적화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는 이 친구들이 실제로 AI 모델을 쓰는 사람들한테 와닿으려면은 실제로 사람처럼 말을 하고 똑똑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최적화를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친구들이 사람처럼 말을 하지 못하고 소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뜬구름 잡는 대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어거지로 조그마한 GPU에 우겨넣기도 실제로 모델을 배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 칩을 샀다고 해도 전력 문제가 걸리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 GPU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DGX라고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DGX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용 하이엔드 플래그십 GPU들을 8장을 꼽아놓고 거기에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조금 워크로드들을 핸들할 수 있는 CPU, 마더보드,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네트워크 카드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턴키형 워크스테이션으로 파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최신에 나온 DGX 모델인 DGX H100의 경우에는 그 DGX H100 모델 혼자서만 최대로 10.2kW의 전력을 소모를 한다고 스펙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IDC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보신 분들이면 이 10.2kW가 얼마나 큰 전력인지 잘 아실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10kW까지 전력을 제공하는 렉 하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렉 하나가 보통 7kW 정도 되면 많은 전력을 하는 거고 10kW짜리 렉을 일반에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가 거의 찾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GPU 클러스터를 실제로 구축을 하려면은 어떤 통신사가 제공하는 혹은 다른 업체들이 제공하는 IDC 입주하는 거 꿈도 꾸지 못하고 아예 자체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IDC나 그런 전력 문제를 겪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한테 좀 더 쉽게 와닿기 위해서 비유를 해드리면은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가정의 1일 소비 전력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4.35kWh라고 하거든요. 4.35kWh면은 아까 말한 DGX H100이라고 하는 머신을 30분을 좀 빡세게 쓰면은 가정집에서 하루 동안 쓸 전력을 미리 쓰는 거예요. 엄청난 전력 소모고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전력 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AI 학습 인프라 혹은 이제 LLM을 위해서 구성한 AI 학습 인프라를 기본으로 두고 또 AI 추론을 위해서 전용 인프라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질 수밖에 없고 굳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모델을 서빙하는 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델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할 때 고민도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백엔드.ai라고 하는 훌륭한 그 학습을 돕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아예 백엔드.ai 위해서 모델 서비스까지 돌아가게 하면은 굳이 이 모델을 배포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론 전용 인프라를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적절한 사이즈의 GPU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추론과 학습을 모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백엔드.ai 모델 서비스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백엔드.ai 모델 서비스는 저희가 코어라고 부르는 백엔드.ai의 백엔드 버전의 20.03.06에서 알파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사실 UI가 완전히 그려진 상황은 아니라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백엔드.ai 이 버전 이상을 사용하셨던 분들도 이런 UI를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열심히 기능 추가를 하고 GUI 같은 것들을 다 열심히 세팅을 하면서 23.09.0 버전부터 정식 지원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거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능들이 기존의 백엔드.ai의 구성 요소들에서 작동을 하고요. 이 모델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프레임워크를 설치한다거나 추가적인 머신을 도입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델 세션들, 저희가 실제로 모델 워크들을 돌리는 거를 모델 세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모델 세션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플랫폼이 필요가 없고 그 모든 관리는 백엔드.ai 소코반이라고 하는 저희가 컨테이너 파일럿을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하고 추론 트래픽, 사용자가 실제로 뭐 이미지가 됐든 혹은 텍스트가 됐든 이런 거를 보내서 응답을 받기까지의 트래픽을 핸들을 하는 거는 백엔드.ai 애프록시라고 하는 이미 존재하는 플랫폼 위에가 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백엔드.ai 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사용하던 백엔드.ai 세션을 쓰던 그런 경험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널 이미지라고 부르는 환경 이미지, 그러니까 특정 파이토치 버전, 특정 텐서플로우 버전, 혹은 뭐 트라이톤 서버라든지 그런 기존에 사용하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모델 세션에서 쓰실 수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V 폴더들 혹은 닷 폴더라고 부르는 자동 마운트 폴더들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게 이제 모델 서비스 배포한 거에서 내부 디버그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웹 콘솔, 웹 리눅스 터미널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던 인터랙티브 앱들도 모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델 서비스의 몇 가지 특장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계속 말했지만 이거는 백엔드.ai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백엔드.ai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점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의 헤테로지니어스한 AI 칩들을 지원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AI 워크로드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GPU들은 물론이고요. 쿠다나 엔비디아의 쿠다, AMD ROCm 같은 것들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저희가 22.09, 23.03부터 지원을 추가한 그래프코어의 IPU라고 하는 AI 가속기로 지원을 하고요. 이제 국산 NPU들이죠. 피리오사의 워보이 그리고 리벨리온의 아톰칩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의 이런 AI 가속기 지원 구조가 굉장히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혹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부트스트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워보이나 아톰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딱 3일이었거든요. 또한 이제 ARM64 기반 시스템과의 기본적인 호환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크게 인기가 있거나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GPU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머신들의 CPU를 기존 X86 기반 아키텍처에서 ARM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전기를 퍼먹는 문제가 ARM 기반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CPU에서 먹는 전력들은 좀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는 백엔드AI가 기본적으로 ARM64 시스템에서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의 X86에서만 작동하던 시스템을 다 뜯어고치면서 저희 개발진의 모든 맥 시스템을 애플 실리콘으로 이주를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 처음에는 기본적인 목적이었는데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퍼런스 세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세션,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부르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데 모델 세션 혹은 추론 세션이라고 해서 이 추론 세션이 GPU를 물고 실제로 여기서
추론 요청을 받아서 이거를 GPU에 토스하고 결과를 받아서 프록시라고 하는 친구한테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인퍼런스 세션이라는 게 사실 고정적으로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 API 콜의 로드가 높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는 거에 대응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콜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했을 때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론 세션 개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기능은 이 모델 서비스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 로드가 좀 높아질 것 같다,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클릭 몇 번으로 숫자만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면은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것들을 기반으로 추론 세션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모델 서버를 자동으로 띄워가지고 높은 로드에 대비할 수 있고, 혹은 사용량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반대로 추론 세션을 내리면은 백엔드의 소코반이 최적의 추론 세션을 찾아가지고 그 친구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린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오토스케일링 기능 추가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각에 추론 세션을 미리 띄우고 특정 시각에 제거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6시에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은 이 서비스를 많이 쓸 것 같다, 그럼 이제 모델 관리자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이런 룰들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특정 시간에 추론 세션을 자동으로 띄워가지고 막 로드를 대응을 하다가 뭐 새벽쯤에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때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룰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추론 세션에 뭐 기존에 하나가 띄어있건 두 개가 띄어있건 이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은 CPU 사용량이 너무 높다거나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높다거나 혹은 인퍼런스 요청의 응답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룰로 설정해 놓고 그런 것들을 감지했을 때 백엔드의 소코반이 자동으로 추론 세션을 더 많이 띄워서 어떤 관리자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많은 로드를 핸들할 수 있도록 수치 기반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추가를 하는 것도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가까운 미래에 선보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특장점은 로드 밸런싱 기능인데요. 사실 이거는 아까 추론 세션에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언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이제 라운드 로빈 기반 로드 밸런싱이라고 해서 모델 세션이 여러 개가 띄워졌을 때 이 친구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리퀘스트를 배포를 하는 로드 밸런싱을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가까운 미래에 모델 버저닝을 도입을 해서 같은 모델 서비스지만 다른 버전의 모델을 띄우도록 하고 이때의 특정 모델을 전역적으로 한 번에 배포를 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특정 모델에 라우팅 가중치를 주고 특정 모델, 그러니까 새로 배포될 모델은 라우팅 가중치를 좀 낮춰가지고 일부 사용자만 새로운 모델 버전을 사용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 나중에 이제 평가를 수집하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가중치 기반 라우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사용량 기반 로드 밸런싱이라고 해서 특정 모델 서버의 특정 추론 세션에 과도한 많은 트래픽이 가지 않도록 이거를 라우트를 분배를 하는 시점에서 가장 적은 사용량을 기록 중인 모델 세션으로 트래픽이 이동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기본 탑재되는 이제 API 보안 기능인데요. 사실 인증을 모델 서버에 붙이는 거를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귀찮은 건지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귀찮음을 좀 덜기 위해서 백엔드 AI는 백엔드 AI가 관리하는 프록시 단에서의 자체적인 인증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특정 이 API를 사용할 수 있는 JWT를 생성을 하는 API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래서 그 API를 이제 API를 바탕으로 JWT를 사용자한테 전달하고 사용자는 그 JWT를 API를 요청할 때 같이 토스를 해야지만 모델 서버로 추론 요청이 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추후에는 이제 세션 기반 인증이라고 해서 JWT의 경우에는 이제 한번 발급한 API 키는 회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특정 사용자가 어뷰징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관리자가 판단을 해서 이 인증키를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매트릭 수치 수집 기능이고요. 기본적으로 백엔드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치 외에도 모델 서비스에 특화된 다양한 수치를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세션별로 API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은 특정 사용자, 이제 API 키로 구분되는 특정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호출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용자가 호출을 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이 얼마인지, 이거를 알면은 추후에 이 사용자한테 얼마의 시간을 사용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과금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능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액티브 헬스 체킹 기능, 그리고 커스텀 가능한 API 엔드포인트 서브 도메인 같은 기능들을 추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헬스 체커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커스터마이저블 API 엔드포인트 서브 도메인은 매우 가까운 미래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 모델 서비스의 예시 스크린샷 몇 장이고요. 이제 모델 서비스는 이거 아마 저희 CEO님이 키노트에서 쓰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배포된 모델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고, 여기는 이제 모델 서비스의 상세 페이지여서 여기서 각 개별 모델 서비스의 추론 세션의 상태 같은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나와 있는 이 엔드포인트로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은 저 추론 세션들이 트래픽을 받아서 핸들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엔드 AI의 모델 세션들은 본질적으로는 백엔드 AI 위에서 돌아가는 세션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백엔드 AI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세션 페이지거든요. 기존의 인터랙티브 세션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 인퍼런스 특화 수치를 몇 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 세션에 들어간 인퍼런스 요청이라든지 마지막으로 들어간 요청이 이 요청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요거는 그 백엔드 모델 서비스의 아키텍처적인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한 건데요. 좀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백엔드 AI 모델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래에 좀 본질적인 구현 방식은 이제 인퍼런스 세션, 배치 세션이라고 하는 세션 종류가 있는데, 이거에 이은 인퍼런스라는 세션 형식이 등장을 했고요. 이 인퍼런스 세션은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지만, 대신 사용자는 모델 서비스가 가졌으면 하는 세션의 개수, 레플리카라고 하죠. 레플리카의 개수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이 레플리카 개수를 지정을 하면은 일정 주기마다 이 레플리카의 생명 주기를 관리를 하는 스케줄러가 돌아가면서 레플리카의 개수, 사용자가 지정한 레플리카 개수가 실제 레플리카 개수보다 많다. 그러면 레플리카를 죽여버리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사용자가 지정한 레플리카 개수가 실제 레플리카 개수보다 적다. 그러면은 레플리카를 새로 띄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변 앱 기능이라고 해서 기존의 백엔드 AI는 이미지에 박혀있는 이제 그런 앱들, VS 코드라든지 리눅스 터미널이라든지 주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지를 구운 시점에 박혀 있어가지고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서버 기능을 노출하거나 이런 게 안 됐는데, 모델 서비스라는 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기 위한 기능들이 몇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모델 서비스를 저희가 실제로 써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좀 기술을 한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최적화된 리소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낮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밤에는 활동을 조금 자주 주무셔야 되니까 뭐 챗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가정을 하고, 낮에는 모델 서빙에다가 인프라를 좀 많이 투자를 하고, 밤에는 모델 서빙에 들어가는 인프라의 비중을 좀 줄이고, 대신 낮 동안 모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밤에는 내가 만든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서 아침이 되기 전까지 파인 튜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파인 튜닝된 모델을 새로 배포를 해서 항상 사용자가 최신의 모델을 쓰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델 서빙용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할 필요가 전혀 없이 백엔드나 AI 하나에서 모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랙셔널 GPU 스케일링, 백엔드 AI가 자랑하는 이제 GPU를 분할 가상화해서 쓰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하나의 큰 데이터 센터용 GPU에 여러 개의 모델을 적재를 할 수 있고, 이 모델들은 컨테이너 단위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GPU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불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죽는다고 해도 나머지 프로세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젠 AI 이코시스템이라고 좀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낮에는 모델 서빙, 밤에는 파인 튜닝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제 백엔드 AI 패스트 트랙이라는 외부 컴포넌트와 연결을 해서
파인튜닝 모델을 실시간으로 파인튜닝하고 실시간으로 배포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백엔드 AI 패스트 트랙은 이제 백엔드 AI 기반으로 작동하는 하이퍼스케일 MLOps 솔루션이고요. 뭐 DAG 관리라든지 야물로 파이프라인을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가능한 그런 아주 좋은 MLOps 솔루션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발표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이제 먼저 젠AI 훈련과 서비스 과정을 일원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젠AI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서빙 기능, 이 서빙 기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서빙 기능의 특장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 모델을 항상 사용자한테 쏘타 상태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 파인튜닝하고 디플로이까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모두 모델 배포자 혹은 모델 개발자, 사용자가 모두 편한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